그래서 이제 우리 판구조론, 그러니까 요 이제 첫 번째 챕터는 판구조론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판구조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지표면 위에서 여러 가지 지각 변동들이 일어나잖아. 그럼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뭐 그거에 대한 게 이제 판구조론이야. 니네 아마 통합 과학에서도 배웠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그 판구조론이라는 학설, 이론이 나오기까지의 이제 그 앞선 이론들이 있어.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대륙이동설이야. 베게너라는 사람이 주장을 한 거야. 적어도 연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학자가 이런 주장을 했다라는 건 알고 있어야 돼. 자, 베게너. 그래서 이 베게너라는 사람에 따르면 말 그대로 뭐냐? 그러니까 니네 그 통과 때도 지질시대 조금 배우긴 했잖아. 고생대라는 시기 때는, 고생대 말쯤에는 이 지구상에 흩어져 있는 이 대륙들이 다 하나로 모였다 이거야. 하나로 모여서 판게아라고 하는 초대륙이 만들어졌다. 그랬다가 그 이후에 그 대륙들이 쪼개지고 흩어져서 현재와 같은 대륙 분포를 띠게 된 거다라고 주장한 게 결국 대륙 이동설이야. 대륙들이 움직여서 큰 덩어리를 이뤘다가 그게 쪼개져서 흩어져 갖고 현재처럼 뭐 이쪽에 아메리카 대륙, 아시아 대륙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처럼 현재와 같은 대륙 분포를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게 이제 대륙 이동설이야. 요약하자면. 그래서 이제 시대로는 요 판게아라고 하는 건 이제 고생대라는 시기의 말. 고생대 말이고, 그 다음에 현재와 같은 분포를 띠게 된 건 이제 신생대라는 시기에쯤 와서 이런 모습이 됐을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거든. 그럼 중요한 거는 주장이 주장으로 받아들여지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죠? 자, 대륙 이동의 증거. 이 사람이 이 대륙 이동설이라는 걸 주장하면서 제시한 몇 가지 근거들이 있단 말이지. 근거들이. 자, 첫 번째는 뭐냐?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남아메리카 대륙이 있어. 남아메리카 대륙에 동해안, 해안선, 동해안하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대륙에 서해안. 그러니까 우리 아마 교재에 이렇게 써 있을 거야. 멀리 떨어진 두 대륙이 있어. 바다를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진 두 대륙에 해안선을 비교해 봤더니만 그게 거의 일치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나오는 대표적인 게 바로 얘네들이야. 선생님이 여기다가, 자, 요거야, 요거. 지금은 대서양이라는 바다를 두고 남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이 떨어져 있는데 이쪽에 해안선을 비교를 해보니까 마치 무슨 퍼즐 조각 맞추기 하는 것처럼 거의 딱 들어맞더라 이거지. 선생님 좀 다른데요? 그치. 왜? 풍화 침식이 일어났기 때문에, 신생대라는 시기 이후에도 계속 풍화 침식이 일어났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지긴 했지만 거의 유사하더라 이거야. 그 해안선이.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렇게 붙어 있다가 이렇게 쪼개져 갖고 얘네가 흩어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지. 그래서 첫 번째가 멀리 떨어진 두 대륙에서 해안선이 거의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더라 이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제시했냐? 마찬가지로, 자, 현재 기준으로 대서양이란 바다 기준으로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떨어져 있거든? 그럼 지금은 남아메리카하고 아프리카하고 환경이 완전히 다르지 않냐? 니네 환경이 다르면 같은 종류의 생물이 살 수 없는 거 아니야? 그지? 환경에 따라서 생물 종류가 달라지니까. 그런데 이 멀리 떨어진 대륙에서 발견되는 화석을 비교해 보니까 같은 종류의 화석이 발견된 거예요. 자, 멀리 떨어진 두 대륙 혹은 여러 대륙에서 발견되는 화석이 일치하더라 이거. 화석이 일치하더라 이거. 자, 이거야. 봐봐.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거든. 식물 같은 경우 이제 글로섭테리스라는 식물이 나오고, 뭐 이제 동물 같은 경우에 메조사우루스라는 이제 동물 화석이 있는데, 보니까 글로섭테리스라는 식물 화석이 남아메리카 대륙에서도 발견되고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발견되고, 여러 대륙에서 같은 글로섭테리스가 발견되더라는 거지. 지금은 엄연히 환경이 다르지만 이것처럼 과거에는 얘네가 이렇게 붙어 있었다 이거야. 지금 이 그림이 이제 이게 판게아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붙어 있을 때 환경이 같았기 때문에 그 같은 지역에 같은 종류의 생물들이 살았었던 거다 이거지. 근데 걔네가 죽어서 묻힌 이후에 대륙이 흩어지면서 같은 종류의 생물 화석이 멀리 떨어진 대륙에서 발견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야. 멀리 떨어진 두 대륙에서 발견되는 화석이 일치하더라 이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마찬가지로 멀리 떨어진 두 대륙에서 지질 구조가 동일하게 나타나. 지질 구조의 연속성이라고 하거든. 자, 뭐 지질 구조라는 건 이제 뒤에 가면 우리 자세히 배우겠다만,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내가 예를 들어서 지질학자야. 어디 가서 지층을 조사한 거지. 그럼 생각해봐. 서로 다른 환경에서 쌓인 지층이라면 그 지층을 이루는 뭐 암석의 종류도 다를 것이고 걔네들이 쌓여있는 순서도 다를 거고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런데 멀리 떨어진 두 대륙에서 발견된 지층을 조사해 똑같더라는 거야. 똑같아. 현재는 되게 멀리 떨어져 있어. 같은 지역이라고 할 수 없는데 거기서 발견되는 지층. 자, 요거거든? 요거. 니네 여기 보면은 여기 북아메리카 대륙에 칼레도니아라는 산맥이 있고요. 유럽 쪽에 에팔레치아 산맥이라는 곳이 있어. 분명히 대서양이라는 바다를 두고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야. 환경 다르잖아. 그럼 거기서 지층이 쌓여도 다른 순서, 뭐 다른 종류가 쌓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발견되는 지층의 지질 구조가 동일하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그걸 토대로 과거에는 얘네가 이렇게 붙어 있었다 이거지. 붙어 있어서 같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같은 지역일 때 지층이 쌓인 거야. 그 이후에 쪼개져서 흩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지질 구조라는 게 똑같이 나타나는 거다 이거지. 그렇게 주장한 거야. 세 번째. 자, 네 번째. 자, 빙하. 현재 지구상에 뭐 남극이 빙하로 덮여져 있잖아. 그리고 이제 빙하가 없지만 예전에 빙하가 있었다는 흔적이 남아있는 곳들이 있거든. 자, 참고로 빙하가 이제 고산지대에 있는 빙하도 있지. 그 빙하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점점 무거워지면 조금씩 이동하거든. 이동하면은 뭐 주변에 있는 이런 돌멩이, 그러니까 암석들을 깎겠지. 깎아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빙하가 있었던 곳은 이렇게 빙하에 의해서 긁힌 자국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요. 빙하가 녹은 곳에는 그렇게 깎여 내려간 애들이 쌓여 있어. 빙태석이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빙하의 흔적을 찾을 수가 있는데, 자, 그 현재 남아있는 빙하가 있는 지역과 빙하의 흔적이 나타난 지역들 이렇게 봤더니, 자, 이런 식이더라는 게, 이런 식. 현재 빙하가 남아있거나 빙하의 흔적이 있는 곳을 토대로 걔네를 모아보니까 과거에 이렇게 남극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로 모여 있었다라는 게 나오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과거에는 얘네가 이렇게 한 지역일 때 여기 이렇게 빙하가 쌓여 있었는데 그 대륙들이 쪼개지면서 이동한 결과 현재 남극에만 빙하가 남아있고 뭐 남아메리카 대륙 일부 빙하 남아있고 아프리카 쪽에는 현재 빙하는 없지만 빙하의 흔적만 남아있고 그래서 현재 빙하가 있거나 빙하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들 이렇게 모여보니까 남극 대륙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로 모이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런 빙하의 분포.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토대로 그래서 베게너는 과거의 대륙이 하나로 모여 있었다가 흩어져 갖고 현재처럼 된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이런 근거를 제시했어. 그럼 좋다 이거야. 내가 예를 들어 베게너야. 니들한테 주장을 막 한 거지. 그때 성주가 질문했어. 그래 다 좋다 이거야. 그러면 이 대륙들이 어떻게 모였다가 어떻게 흩어져? 뭐 때문에 모이고 뭐 때문에 흩어진 거냐 이거지. 원동력이 뭐냐 물어봤단 말이야. 대답을 못한 거야. 베게너가. 자, 베게너라는 사람의 대륙 이동설의 한계야. 그게 한계. 그 대륙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그 원리로 설명을 못한 거야. 자,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을 못하는 거야. 설명이 안 되는 거지.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인정을 못 받아요. 그죠? 짜져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만 설명했어도 그지? 그래서 이를 갈았지. 뭐 내가 이제 웃자고 한 얘기야. 이 베게너의 제자가 있어요. 제자. 홈스라는 사람이 있어. 자, 이 사람이 뭘 주장? 멘틀 대륙설이라는 걸 주장한 거야. 멘틀. 홈스라는. 그러니까 제목 그대로 말 그대로 뭐겠어? 우리 스승님이 이걸 설명 못 해봐갖고 인정을 못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홈스라는 사람이 야 멘틀에서 대륙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위에 있는 대륙들이 움직인 거다라고 주장한 거야. 따지면 멘틀 대륙설이라는 게. 이거 잠깐 지웁시다. 그죠?
그래서 자, 멘틀 대류선은 말 그대로 이거야. 그 멘틀 상부와 하부의 온도 차이 때문에 그 멘틀에서 뭐가 일어난다? 대류가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그 위에 있는 대륙이 이동한 거다 라고 주장한 거야. 따지면 멘틀 대류설이라는 게. 어? 자, 잘 봐. 우리 니네 중학교 때 통과 때 거치면서 지구 내부 구조 배웠잖아. 자, 지구의 가장 겉부분 뭘로 되어 있어? 지각이라는 걸로 이렇게 더 얇은 껍데기에 해당되는 지각이 있지? 자, 그 다음에 지하 얼마까지를? 약 2,900km까지를 보통 우리가 멘틀이라 불러. 어? 이게 멘틀이야. 그런데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 멘틀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뉘어야 되거든. 잘 봐. 멘틀에서도 깊이 한 400km 정도까지를 우리가 상부 멘틀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아래쪽은 이제 하부 멘틀이라고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 그죠? 자, 그런데 거기에 뭐가 생기는데? 온도 차이가 생긴대. 그럼 온도 차이가 왜 생기냐? 근데 이 멘틀에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방사성 동위원소. 방사성 원소라는 게 들어있어. 나중에 저 지층 얘기할 때 한 번 더 나오겠지만 얘네들은 되게 불안정한 원소들이어가지고 얘네 그 원자핵이 쪼개져. 붕괴하거든. 그러면서 열이 발생해. 그것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 열이 위로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하부 멘틀은 뜨거워. 그지? 상부 멘틀은 밑에서 올라오는 열. 근데 니네 알다시피 멘틀은 말이야 암석이긴 한데 약간 유동성이 있는 암석이야. 멘틀은 유동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니까 암석이지만 얘가 천천히 움직일 수 있어. 그러니까 이해를 돕자면 여기서 이제 막 붕괴열이 올라오잖아. 올라오니까 이 상부 멘틀에서는 뭐야? 니네 냄비 밑바닥을 가열하면 냄비 안에 들어있는 물이 이렇게 대류하잖아. 그것처럼 이 멘틀에서 뭐야? 이런 식으로 그 멘틀이 천천히 움직이면서 뭐가 일어나는 거야? 대류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대류가. 대류가 일어나는 거야. 대류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야, 상부 멘틀에서도 대류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고 안 일어나는 부분이 있거든. 상부 멘틀에서 대류가 일어나는 부분은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연약권이라고 불러. 연약권. 연약권. 그래서 이제 홈즈는 야, 요 연약권에서 일어난 이 멘틀 대류 때문에 그 윗부분에 대륙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부분이 뭐야? 힘을 받아서 쪼개지기도 하고. 야, 봐봐. 예를 들자면 여기 봐봐. 멘틀 대류가 이렇게 이제 상승했다 하강하고 상승했다 하강한다 그러면 여기 상승하는 부분 여기 야, 밑에서 암석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그 윗부분들이 힘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멘틀 대류가 이렇게 상승하니까 그 윗부분은 어떻게 되겠어? 자꾸 양옆으로 잡아당긴 힘을 받겠지? 그러다 보면 얘가 암석이긴 하지만 어떻게 돼? 결국엔 이렇게 끊어지겠지. 맞아? 끊어질 거야. 끊어지면 이제 끊어져도 이제 계속 옆으로 잡아당긴 힘을 받으니까 끊어진 애들은 결국 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지. 그죠? 이동을 하겠지. 자, 지금 요 그림이야. 그죠? 그래서 멘틀 대류에서 나오는 그림이 요거거든.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멘틀에서 대류가 일어나면서 그게 대류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베게너가 주장했던 대륙이 있어. 근데 그 대륙이 양쪽으로 잡아당긴 힘을 받아서 결국엔 끊어지는 거야. 쪼개지는 거야. 쪼개져서 걔네들이 옆으로 가면 거기가 이제 바다가 되고 거기서 이제 뭐 마그마 같은 게 분출하면서 새로운 우리가 이른바 화산섬 같은 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새로운 바다 만들어지고 그렇게 분리된 대륙은 양쪽으로 계속 이동을 해간다. 이동을 해가서 그럼 또 이쪽에서 오는 애들이 또 있을 수 있을 거잖아. 그럼 그런 애들끼리 부딪히면 이렇게 산맥이라는 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이제 뭐 해구 같은 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제? 그래서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에서는 새로운 바다나 새로운 화산섬 같은 게 만들어지고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곳에서는 이른바 습곡 산맥이라든가 이런 해구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멘틀 대류에서 이렇게 대륙이 움직인 거다 라고 주장한 게 뭐야? 홈즈의 멘틀 대류설인 거야. 멘틀 대류설인 거야. 그죠? 요 그림 잘 기억해야 돼.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에서는
새로운 바다, 새로운 화산섬이 만들어지게 되고,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곳에서는 이런 어떤 습곡 산맥이라고 하는 산맥이나 이런 해구라고 부르는 것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주장한 게 홈스의 멘틀 대류설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좋다 이거. 그래서 이제 홈스는 그 멘틀 대륙 때문에 결국 우리 스승님이 주장한 대륙들이 움직인 거다 이거야. 움직여서 쪼개지기도 하고 합쳐지기도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지. 그런데 이 멘틀 대류설도 한계가 있어요. 그럼 이거예요. 자, 멘틀 대류 좋다 이거. 멘틀 대류가 일어난다고 치자. 자, 증거 줘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멘틀에서 대류가 일어난다고 주장을 했지만 실제로 멘틀 대류가 일어나고 있다는 뭐 지질학적 증거는 제시를 못했어. 그렇잖아. 뭔가 내가 관측을 해하고 관측한 뭔가 이렇게 보여줘서 야 이거 봐라 멘틀 대류 일어나니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야. 멘틀 대류설의 한계. 그 멘틀 대류가 일어난다는 멘틀 대류가 일어난다는 어떤 직접적인 증거, 관측 증거 또는 뭐 지질학적 증거를 제시를 못한 겁니다. 그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인정을 못 받아. 물론 우리가 뒤에 가서 배우는 판구조론에는 결국 이게 다 포함되어 있기는 해.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대륙 이동설 다음에 멘틀 대류설이라는 게 주장이 있었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자, 헤스하고 디치라는 사람이 해양저 확장설 또는 해저 확장설이라는 걸 주장을 해. 해양저 확장설 또는 해저 확장설.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는데 니네 제목의 내용의 절반이 들어있는 거야. 제목만 봐도 말 그대로 모르겠어. 바다 밑이 점점 뭐한다? 넓어진다 이거잖아. 그치? 자, 헤스하고 디치라는 사람이 주장을 한 거야. 자,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말이야. 바다에서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바다가 수심이 굉장히 깊지 않니? 우리나라 동해 바다만 하더라도 평균 수심이 4,000m래. 서해 바다는 한 200m 내외인데 동해 바다 수심이 굉장히 깊거든. 그러니까 이 바다 밑바닥이 그 지형이 어떤지를 이 사람들이 알아냈어. 그 해저 지형이 어떤지를 알아낸 다음에 그걸 토대로 이 해양저 확장설이라는 걸 주장한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이 그 바다 밑바닥이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알아냈느냐? 음양측심법이라는 걸 이용했어. 음양측심법. 이게 이제 원래 잠수함이나 이 어선들이 사용하는 기술이긴 하거든. 자, 음향이 뭐냐면 음파야, 음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닷속으로 음파를 쏘는 거야, 소리를. 근데 그 소리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니라 이른바 초음파야. 그러니까 사실 니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지? 선생님도 선생님이 아직 초등학생이니까 얘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병원 가면 초음파 검사하거든? 그거랑 원리가 비슷한 거라 보면 돼. 자, 바다 밑바닥에 예를 들어 이렇게 있어. 여기 수면이 있어. 여기 위에 배가 있는 거야, 배. 자, 배를 타고 가면서 바다 밑에다가 초음파를 쏜 거야. 초음파. 자, 참고로 초음파라는 것도 일종의 파동이거든. 니네 파동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반드시 매질이 필요해. 여기서 이제 물이 매질이 되겠지. 근데 같은 매질을 지나갈 때는 속도가 일정하게 가. 이 파동들이. 그러다가 다른 종류의 매질을 만나면은 굴절을 하든지 반사돼서 되돌아오거든. 그러면 자, 여기다 초음파를 쏘잖아. 그럼 얘가 밑바닥에 갈 때까지는 일정한 속도로 가. 보통 이게 니네 문제 풀 때 속도가 얼마로 주어질 거냐면은 초속 1500m로 보통 주어질 거야. 그럼 초속 1500m로 초음파를 바닥을 향해 쏜 거야. 그럼 가잖아. 그럼 바닥에 가서 부딪히겠지. 부딪히면은 그게 반사가 돼서 다시 배로 되돌아오거든. 근데 파동은 반사될 때 아무것도 안 변해. 그러니까 내가 1500으로 쏘잖아. 그럼 얘가 반사돼서 오는 것도 1500이야. 그대로 와. 그대로 와. 그래서 그러면 그 초음파를 내가 쏴서 얘가 바닥에 부딪혀서 되돌아올 때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해. 왕복 시간을 측정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야, 왕복 시간이 8초면 얘네가 같은 속력으로 갔다 같은 속력으로 오는 거니까 왕복 시간이 8초면 바닥까지 가는데 몇 초 걸리는 거야? 4초 걸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 왕복 시간의 절반이 바다 밑바닥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겠지.
그럼 거기다 니네 거속시 배웠잖아. 시간에다 뭐 곱하면? 내가 쏴준 초음파의 속도, 속력을 곱하면 그 밑바닥까지의 뭐가 되는 거야? 수심, 깊이가 되는 거, 수심이 되는 거지. 수심 뭐 D라고 표현하면, 그제? 그래서 니네 거기 보면 D는 2분의 1 V 곱하기 T 뭐 이렇게 나와 있지? V가 초음파의 속도고요. T가 왕복 시간인 거야. 자, 이걸 가지고 뭘 알아낸 거야? 수심을 알아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배 타고 가면서 계속 쏘는 거지. 쐈더니 어때? 어떤 곳은 왕복 시간이 오래 걸려. 자, 왕복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건 수심이 깊다는 의미겠지? 어떤 데는 왕복 시간이 되게 짧아. 그걸 토대로 바다 밑바닥이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지를 알아낸 거야. 음향 측심. 그지? 자, 속도는 어차피 문제 풀 때 뭐가 나온다? 1500으로 주어질 거야. 그럼 니네 이제 왕복 시간만 따지면 되겠지? 그래서 왕복 시간이 길수록 뭐 한 거야? 그 지점까지, 밑바닥까지 수심이 깊은 거야. 맞지? 자, 지금 이런 식이야, 이런 식. 배에서 밑으로 음파를 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바닥까지의 수심은 그 음파가 반사돼서 되돌아오는 신호. 왕복 시간의 절반이 바닥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일 거고, 거기다가 이 내가 쏴준 초음파의 속도를 곱해주면은 결국 이 수심이 나온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배 타고 다니면서 수심들을 다 측정을 해본 거지. 그지? 수심이 다 다르더라 이거지. 그걸 토대로 자, 그럼 이제 그거 이거 봐봐. 지금 요거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거든. 자, 만약에 문제 풀다가 이 음향측심법에 대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 거지. 자, 세로축이 왕복 시간이 나오고요. 자, 이게 이제 니네 해안가에서 배 타고 출발해가지고 먼 바다로 이제 쭉 가면서 계속 음파를 쏜 거지. 쏴서 걔네들이 되돌아오는데 걸린 시간 측정한 거지.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자, 이렇게 여기 해안으로부터 거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수심이라고 해볼게. 수심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 왕복 시간이 길수록 어떻다고? 수심이 깊은 거라고요. 맞아? 수심이 깊은 거지.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겠냐? 맞지? 자, 요 그래프는 교재에 없을 거거든? 그러니까 니네 그 음향측시법 옆에다가 조그맣게 요 그래프 하나 그려놔봐. 물론 여기를 그냥 수심으로 둔다 그러면 이거 똑같은 모양이긴 하겠다만, 그러니까 왕복 시간이 주어지면 그거를 이렇게 뒤집은 게 수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지? 수심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왕복 시간이 길수록 수심이 깊다. 수심이 깊다 이거야. 알겠니? 사소한 거라도 하다가 모르겠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 꼭 해야 돼.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알겠지? 동현이도 성민이도 마찬가지야. 내가 니네한테 하는 이유는 목소리가 작아서.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까봐 한 번 더 짚어주는 겁니다. 큰 소리로 질문해주세요, 동현아. 목소리 좀 키우자. 밥 좀 먹고 다니고. 밥을 먹어야 배심이 들어와서 목소리가 좀 나오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은 이제 선생님이 해저지형 설명을 할 텐데, 보통 너희가 문제 풀 때 이거를 표로 주는 경우가 있거든. 이런 왕복 시간을 표로 주는 경우가 있어. 자, 니네 왕복 시간이 자, 보통 속도는 문제에서 1500으로 준다 그러거든. 주거든, 대부분. 수심하고 관련된 문제 나올 때. 그럼 왕복 시간이 자, 만약에 8초가 주어졌어. 그 지점에서 왕복 시간이 8초였대. 그럼 수심 얼마야? 그거 절반에다가 속도는 무조건 1500으로 주어질 거라니까, 문제에서. 그럼 이거 수심 얼마 나와? 6000m 나오거든? 자, 왕복 시간으로 주어졌을 때, 혹은 수심이 직접 주어질 수도 있어. 왕복 시간이 8초 이상이거나, 혹은 수심이 6000m 이상인 곳이 나오면, 좀 이따 얘기했지, 여기는 무조건 해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이따 해구가 뭔지는 설명을 할 건데, 이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자면, 왕복 시간이 주어졌을 때 8초 이상이거나, 수심이 6000m 이상이다 그러면 그거는 해저 지형 중에 해구라고 하는 지형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
그래서 이제 헤스하고 디츠가 이런 식으로 다니면서 수심을 측정해서 해저 지형을 조사를 했단 말이지. 자, 그렇게 조사한 해저 지형이야. 여기 나와 있지. 그지? 해저 지형. 잘 봐. 여기 이제 육지가 있어. 여기도 육지고 지금 여기도 육지인데, 우리 보통 육지 근처에 보면 여기 해안선이라고 하지. 바다랑 접하고 있는 부분. 육지 근처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좀 수심이 얕은 지역이 있거든. 얕은 지역. 보통 수심이 200m 내외인 곳을 뭐라고 부르냐면 대륙붕이라고 불러. 수심이 몇 미터 이내? 200m 이내인 곳을 대륙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연안, 해안가 근처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해나 남해가, 서해는 전부가 대륙붕이라고 생각해야 돼. 서해바다는 중국하고 이렇게 붙어 있잖아. 그 사이잖아. 서해바다 전체가 대륙붕이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심이 200m, 그래서 이제 거기서 멀리 나가면 수심이 확 깊어지겠지? 그럼 이제 수심이 얕았다가, 여기가 대륙붕이면 수심이 깊어지면 여기 경사면 같은 게 하나 나타나거든? 자, 그걸 뭐라 부르냐면 대륙사면이라고 불러. 대륙사면. 그럼 자, 그 경사면이 끝나는 지점에 약간 평평한 곳이 나타나거든. 자, 그게 여기 나오는 뭐야? 대륙대가 됩니다. 대륙대가 있고, 이렇게 가면 이제 수심이 겁나게 깊으면서 평평한 바닥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심해저 평원 또는 심해평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해평원. 그 다음에 그 심해평원 따라가다 보면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여기서 화산활동이 막 일어나거든, 바닷속에서. 사실 육지보다는 바닷속에서 일어나는 화산활동이 더 많은데, 그래서 화산활동이 일어나서 화산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근데 그게 길다랗게 산맥처럼 이어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 자,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해령이라고 합니다. 해령. 그 다음에 봐, 승민아. 해령이 이렇게 산맥처럼 쭉 이렇게 있는 거잖아. 쭉 있는 거지? 근데 거기서도 요 가운데 쏙 들어간 부분이 있거든? 거기서 이제 화산이 분출하는 거야. 여기를 뭐라 부르냐면 열곡이라고 불러요. 열곡. 특히 니네 이 해령, 열곡은 뒤에 가면 계속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둬야 돼. 그러니까 이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산맥처럼 이어져 있기도 하지만 바닷속에 그냥 화산들이 이렇게 그냥 솟아있는 경우는 해저화산 또는 해산이라고 표현해. 그게 야 수면 위까지 올라가 있으면 그게 이제 이른바 화산섬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봐봐. 바닷속에 있는 화산인데 윗부분이 이렇게 평평하게 잘려져 있는 화산들이 있거든. 자,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평정화산이라고 불러. 평정화산. 평정화산. 응? 평정화산. 다른 말로 기호라고도 하거든. 기호. 이게 발견한 사람 이름이래. 기호가. 아, 발견한 사람이 이름이 아니고 이 평정화산을 발견한 사람의 스승님이 기호래. 그래서 자기 스승님의 이름을 따서 기호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야, 그러니까 이거야. 원래 바닷속에서 이렇게 화산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이 지역이 올라간 거야. 수면 위로 이렇게 올라갔어. 수면 위로 올라가서 오랜 시간 동안 풍화침식 받아서 여기 깎여 나간 거야. 깎여 나가서 평평해졌는데 하필 그 지역이 또 바닷속에 이렇게 가라앉은 거지. 그래서 보면 바닷속에 이렇게 윗부분이 평평한 이렇게 화산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거든. 이거를 평정화산 또는 기호라고 표현하래. 그러니까 윗부분이 평평하다라고 하지. 선생님 발음은 평평이라고 표현했다만 쓸 때 이렇게 평평이라고 쓰는 게 맞는 거야. 평평하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해구라는 거 있죠. 해구. 자, 해구는 뭐냐? 아까 얘기했지만 수심이 보통 6,000m 이상 되는. 갑자기 수심이 확. 그러니까 뭐 여기 이제 대륙붕이 있을 수도 있겠지. 대륙붕이 있고 대륙사면 있고 대륙대 있고 수심이 확 이렇게 깊어지는. 그래서 평균 수심이 6,000m 이상 되는 곳을 우리가 해구라고 합니다. 자, 참고로 우리 왜 5대양 6대주라고 해서 전 세계 큰 바다가 5개가 있잖니. 북극해, 남극해, 뭐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 이렇게 있잖아. 써놔. 해구는 태평양이라는 바다에서만 볼 수 있어. 자, 우리 태평양 다음에 뭐 거의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되는 게 대서양이지. 대서양에는 해구가 없습니다. 알겠냐? 대서양에는 이 해구라고 하는 지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서양에는 해구 없어. 꼭 명심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
바닷속에 이렇게 해저 화산이 산맥처럼 길게 이어진 걸 해령이라고 한다 그랬지? 잘 봐. 해령은 대서양의 특히 발달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봐봐. 해구는 태평양에만 있거든. 근데 해령은 태평양에도 있기는 해. 그런데 대서양에 특히 발달돼 있어. 꼭 명심해야 된다.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해저 지형의 명칭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해구는 태평양에서만 볼 수가 있고요. 대서양에는 해구가 없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보통 이 해구가 큰 바다의 가장자리에 나타나는데 태평양 가장자리에는 해구가 있어. 근데 대서양 바다의 가장자리에는 해구가 없어. 좀 이따 이제 공부하다 보면 그 그림들 계속 나오거든? 그 보면은 무슨 말인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거야. 근데 해령은 대서양에도 있고 태평양에도 있다. 그런데 대서양에 특히 발달돼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헤스하고 디치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해저 지형을 파악한 다음에 해양적 확장설이라는 걸 주장을 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장을 할 때 이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이제 근거를 제시하면서 주장을 했겠지. 자, 그럼 어떤 근거가 있느냐? 그 얘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그러니까 해양적 확장설의 근거. 자, 선생님 이렇게 그림을 따로 준비를 했거든. 그래서 그림 보면서 아마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이랑 거의 비슷할 텐데 혹시라도 자, 요거야, 요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냐면 이 이른바 해저 지형 중에 해령이라는 곳에서, 그지? 해령이라는 곳에서 좌우로 이제 해양 지각이 넓어지면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계속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까 그러니까 이게 멘틀 대류설이 틀리고 맞다는 게 아니라 이제 멘틀 대류설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개념이거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멘틀 대류가 일어나서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부분에서는 해령이라는 게 생기고 그 해령을 중심으로 해양 지각이 양쪽으로 멀어지면서 이 해령에서는 새로운 해양 지각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바다 밑바닥이 점점 넓어진다라고 하는 게 해양적 확장설인 거야. 자, 첫 번째 어떤 근거를 제시했느냐. 그래서 봤더니 그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였냐면 봐봐 승민아. 이게 해령이야. 여기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져. 지각이 만들어져서 얘네가 멀리 가. 그러면 그 만들어지고 가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기서 멀리 가면 갈수록 그 바다 밑바닥에 해양 지각을 이룬 암석의 나이가 많아질 거다라고 생각했어. 근데 실제로 측정을 해봤어. 그랬더니만 어때? 해령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으로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실제로 해양 지각의 나이가 점점 많아지더라는 거야. 자, 선생님 자, 첫 번째. 해령이라는 곳에서 멀어질수록 그 해양 지각의 나이가 점점 많아지더라 이거야. 자, 여기 봐라 얘들아. 자, 예를 들어 여기가 해령이야, 해령. 자, 멘틀 대류가 상승 이제 얘네가 점점 멀어진다고 하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그마가 분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렇게 이제 해저 화산들이 쭉 이렇게 산맥처럼 길게 이어져 있겠지? 자, 멀어져서 좀 틈이 좀 벌어졌어.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가운데 틈이 좀 이렇게 벌어진 거야. 그럼 이게 그냥 비어 있겠냐고. 틈이 벌어지면 그 밑에서 이제 마그마 같은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이니까 마그마 같은 게 올라오면서 여기가 채워져 이렇게. 그럼 그 마그마가 이제 굳어서 이렇게 새로운 해양 지각이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자, 지금 얘가 요 하얀색으로 그린 게 1번이라고 할게. 지금 초록색으로 그린 게 2번인 거야. 동시에 같이 생겼겠지, 양쪽으로. 자, 시간이 지나서 좀 더 벌어졌어. 좀 더 벌어진 거야. 좀 더 벌어지면은 아까 만들어졌던 초록색도 이렇게 같이 갔을 거 아니야? 벌어졌더니 또 마그마가 올라왔어. 또 마그마가 굳으면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이렇게 생긴 거야. 자, 이게 1번, 2번, 3번. 자, 그럼 여기 1, 2, 3번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생긴 거야? 1번이 제일 먼저 있었잖아.
그 다음에 2번 그러면 지금 여기 해령을 중심으로 갈수록 최근에 생긴 애, 아까 전에 생긴 애, 훨씬 전에 생긴 애. 점점 나이가 어때? 많아지더라 이거야. 근데 그게 한쪽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측정을 해보니까 어때?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멀어지면서 대칭적으로 나이가 많아지게끔 나타나더라 이거야. 첫 번째, 해양지각의 나이가 점점 많아지더라 이거지.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그 해양 지각의 나이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야, 지각이 이렇게 있으면 얘네가 이렇게 멀어질 때, 이게 1년에 몇 센치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천천히 이동하니까 몇십만 년, 몇백만 년에 걸쳐서 그럼 그 사이에 이 위에 그 바닷물 속에 있던 여러 가지 퇴적물들이 이렇게 쌓일 거 아니야. 맞아? 쌓일 거 아니야. 해봐. 그럼 이제 지금 쌓여있는 상태에서 얘가 멀어졌어? 그럼 아까 얘기했지, 여기 이제 뭔가가 올라와서 이렇게 메꿔져가지고 새로운 해양지각이 만들어졌어? 그러면 얘는 지금 막 만들어지는 아직 퇴적물이 안 쌓여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쌓여져 있지. 또 시간이 지나서 멀어져. 또 멀어졌어. 이렇게 멀어졌어. 여기 이제 이렇게 쌓였어. 메꿔졌어. 그럼 봐. 천천히 가면서 얘는 아까 쌓여있던 거에 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또 쌓였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얘 막 쌓였을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이제 만들어져서 안 쌓여있겠지. 그러니까 나이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그 해양 지각 위에 쌓여져 있는 퇴적물의 두께도 점점 두꺼워지더라 이거야. 측정을 해보니까 실제로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퇴적물의 두께도 점점 두꺼워지더라 이거지.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기 지금 나이만 표시가 돼 있는데 만약에 퇴적물의 두께다 이러면은 뭐 이제 여기 값은 다르겠지. 뭐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나이 많아지는 것처럼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양쪽으로 가면서 쌓여있는 퇴적물의 두께가 점점 두꺼워지더라 이거야. 두꺼워지더라. 자, 지금 요 얘기야, 요 얘기 봐봐. 지금 내 앞서 이거야. 여기가 해령이야, 해령. 해령에서 멀리 갈수록 어떻더라는 거야? 자, 요게 해양 지각인데 나이는 이제 많아지는 것도 많아지는 거지만 그 위에 쌓여져 있는 퇴적물의 두께도 점점 어떻게 되더라? 점점 두꺼워지더라 이거야. 그지? 두꺼워지더라.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여기가 수심이야. 여기 수면이야. 그럼 해령이라는 곳은 화산이니까 불러 올라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멀리 갈수록 모두 점점 깊어져. 그 바닥까지 수심도 점점 깊어지더래. 수심도. 퇴적물도 두꺼워질 뿐만 아니라 수심 점점 깊어지더라. 수심 점점 깊어지더라 이거야. 알겠니? 이건 실제로 이제 측정을 했겠지. 그지? 측정을 했겠지. 측정을 했을 거야. 맞지? 요 그림 우리 교재에 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가. 자, 요거 이제 요거 써놓고 이제 잠깐 쉽시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해령을 중심으로. 그지? 해령을 중심으로 고지자기 줄무늬라고 하는 게 좌우 대칭적으로 나타나더라 이거야. 그래서 요건 잠깐 쉬었다 합시다. 요 고지작이라는 게 뭔지를 또 먼저 이해를 해줘야 돼. 그것만 이해하면 이게 대칭적이다라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알겠지?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잠깐 쉬었다 할게.